그 우리 교재를 메인으로 삼았던 그리고 교재를 많이 읽어봤다면 지난 4강 동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교재를 읽어보면 아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를 읽었구나라고 하는 게 좀 될 거예요. 느껴졌을 거예요. 자, 책을 다 봤다. 자, 그러면 책 중에 이게 다 쪼개졌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읽을 필요가 없는 그런 책이잖아. 물론 1장은 모든 내용이 살짝씩 걸쳐있기 때문에 1장을 보고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뭐 토픽으로 바로 넘어가면 이해돼. 그렇게 써져 있죠. 책 자체가. 1장은 다 봤고 혹시 읽어본 사람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토픽 있어요? 도움이요, 도움. 네. 도움편. 맞아. 도움편 진짜 논리가 진짜 세더라. 가장 최근에 읽어서 기억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도움편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허를 좀 찌르는 논리도 좀 있었어. 생각을 못했던. 또 뭐? 13번 권력과 종교적 신념의 화학적 균형 그냥 신기했어요. 진보. 예. 그 13번에 나온 진보 얘기, 4번에 나온 도움 얘기, 그 도움의 그 부제가 세련된 간섭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움과 간섭에 어떻게 그 도움, 원래는 도움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간섭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글이라서. 그리고 그 간섭이라는 말이 나중에는 좀 이따 살짝 발전하겠지만 간섭이란 말이 그냥 간섭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만 할 수 있게 되는 간섭이 됐냐면 개발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다시 탈바꿈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글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 이때 협력이란 말을 이 사람 어떻게 본 거예요? 간섭이란 말로 보고 이 간섭은 누구의 간섭이에요? 그냥 전문가들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지위가 전문가한테만 가 있는 현재 구조에 대해서 꼬집은 거죠. 그 다음에 진보도 아까 13번 진보도 이게 진짜 매력적이었던 게 뭐냐면 권력과 종교적 신념의 화학적 변용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인데 이거 우리 저번에 다뤘던 거예요. 그 근대화 혹은 서구화가 뭐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냐면 이게 진보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개발협력에서 자주 인용하는데 그죠? 근데 이 진보적 세계관이 개발도상국에서는 뭘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대라는 종교적으로 작용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종교화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의심이 이렇게 되는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다루죠. 그 이름도 호세 마리아 이분이잖아요. 그 지역도 남미예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우리 그 3장에서 다뤘는데 3장에 다룬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연설문이 저개발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저개발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그 개념이 원래 있었던 개념으로 갑자기 쫙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트루먼이 그 연설을 해야 했던 시대적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3장에서 다뤘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서드 월드 나왔다시피 냉전이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1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제1세계. 그럼 제1세계가 그 미국이 가장 정책을 활발하게 펼쳤던 지역이 어딜까 생각해보면 남미잖아요.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일단 바로 밑에 멕시코도 있고, 그 잘은 모르는데 멕시코 국경 지역이 지금도 생활이 좀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범죄도 좀 많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이. 그러니까 당연히 제1세계가 뭘 해보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건 남미예요.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이 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 꼭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만 있지 않았으니까 이런 논리들이 좀 더 빨리 발전한 것 같고 우리가 그 스터디 2장에서 다뤘던 게 아프리카 파농에 대해서 다뤘죠. 파농의 이야기를 다뤘죠. 그러니까 파농은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파농이 거부했던 그 어떤 논리는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이나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철학을 계속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그건 아프리카니까 프랑스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서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개발 협력이라고 했을 때 그 재미있는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푸코 개보학에서 보다시피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령 유럽은 주로 아프리카와 스토리가 많이 가까우니까 서로 연결될 거고 만약에 어떤 걸 거부하겠다 한다면 그게 주로 유럽 즉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철학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지배적인 어떤 생각들일 것이고 남미에서 뭔가 스토리가 시작됐다라고 하면 아마 그 대상은 주로 물론 스페인도 있지만 그건 아주 오래된 거니까 주로 아마 미국이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국제 정책이라든가 특히 또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의 활약은 힘이 엄청나니까 남미에서는 있지 않을까.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미국의 포스터 차일드라는 말도 써요. 포스터 워낙- 차일드. 왜냐면 미국 USA가 들어와서 워낙 많은 일들을 했고 너무 좌지우지하는 게 컸기 때문에 왜냐면 코스타리카 니카라가 붙어 있잖아요. 니카라가가 약간 공산국이 있기 때문에 코스타리카를 엄청 지원해준 거죠. 그건. 그래서 미국이 되게 셌어요. 그러니까 아마 남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로 이제 미국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종교화 됐다는 거는 미국적 어떤 신념, 미국적 어떤 마인드가 하나 이제 의심할 수 없는 종교적이 됐다라고 시대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그게 있을 거예요. 스페니아드라고 그 백인 후손들 그 피부색으로 인한 똑같은 그 화농이랑 프랑스 뭐가 똑같은 것들이 아마 있을 것 미국계는 같아. 아마 있을 것 같아. 그런인들 그러니까 페루에서 피부 하얀면은 상류층이거든요. 브라질도 약간 그렇다고 들었어. 그런 게 있을 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질문은 이제 아시아 지역이에요.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 이제 아시아 지역은 넓으니까 뭐 아시아 하나로 묶긴 좀 어렵지만 중앙아시아는 그 소련이라는 게 붕괴돼서 이제 생겨난 개발도상국이잖아요. 중앙아시아는. 거기는 이제 누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 논리는 러시아라고 하는 게 여전히 있느냐 없느냐 물음표고 동남아시아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지리적으로 좀 가까우니까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동남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 학자들이나 동남아시아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민중들이 한국이 하는 개발 정책이나 한국이 하는 개발 철학이 간섭이고 종교화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을 올가맨다라고 얘기하진 않거든. 동남아시아는 지금 모르죠. 있는데 그 나라 언어로 써져서 우리가 아예 못 접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동남아시아는 그런 움직임은 못 느꼈어요. 물론 동남아시아에서도 민주화나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왕성하게 일어나지만 지금 여기처럼 아프리카가 프랑스 철학에 대해서 거부한다거나 이 진보를 쓴 이분처럼 미국의 철학에서 거부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좀 지켜볼 재미있는 지점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남은 지역이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그 작은 섬들 이제 주로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가 개발 협력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챕터 있어요? 재밌는 거 읽어봤는데 나머지 좀 재미없어요? 응? 어떤 거? 한 세계. 한 세계? 예. 과학, 시장, 국가. 이거는 그 푸코 얘기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이걸 쓴 사람 누구예요? 작스가 썼잖아요. 이 작스가 혹시 그 봤어요? 책 뒤에 맨 뒤에 보면 그 미주 있잖아요. 미주. 한번 슬쩍 봤어요? 나는 미주를 내가 이 글을 어디서 발췌했다. 주로 이제 막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거 되었대? 근데 작스가 쓴 미주 보면 미주가 다 자기가 봤을 때 내가 이 책을 보고 이런 생각을 얻었고 이 책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연도수를 봐야 돼. 그 책 연도수가 막 중세시대 책부터 아니 나 봤을 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게 그냥 도서관인 것 같아. 툭 찌르면 그 1687년에 1600이요? 그러면 라틴어로 써져 있는 어떤 책 같은 거 공부한 이랬던 사람. 네. 그래서 작스가 이 책의 전체 논리를 다 끌어가잖아요. 푸코의 이야기를 가지고. 진짜 멋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푸코는 또 프랑스 사람이네. 독일의 승리인가?
푸코는 독일차라고 많이 깠는데. 자, 오늘 마지막 발제요. 마지막 발제는 그냥 이 용어를 소개하고 끝낸다 했죠.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네. 금방 끝나요. 번역은 이렇게 많이 해요. 자, 여기서 보면 발전이란 말로 번역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앞에 당연히 국제가 붙으니까. 국제 개발 협력 이렇게 이게 별로 안 좋구나. 이게 시끄럽구나. 이렇게 우린 표기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써요. 그 교재사에 보면 그 얘기해요. 이 말에는 이미 부정적 뉘앙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용어 자체 개발이라고 봤으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좀 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요거 소개 간단해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할게요. 자, 우리 저번에 다뤘던 거예요. 1장에서 다뤘던 푸코의 이야기예요. 푸코의 어떤 개념이 우리가 살펴봤냐면 지금 뭐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1번이 디스코스 다뤘어요. 그죠? 디스코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럼 개발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디스코스는 한 시대 혹은 지역의 특정 담론이 개발이지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거 아니다. 이 푸코가 썼던 디스코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개발을 해석하는데 이런 개발 특징이 있다. 또 푸코의 어떤 개념을 했어요? represent. 이거 사실은 저희 발제 때 많이 말씀 많이 못 드렸는데요. 재현이란 말이거든요. 그 영어는 뜻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재현이란 말은 이건 조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있으면 이 현상을 제가 어떻게 해요? 관찰을 하죠. 관찰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야, 시끄럽다. 기억이라는 게 생겨요. 이 맞죠? 그러면 이 기억을 다시 뭐예요? 디스코스 하잖아요. 자기 기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디스코스잖아요. 근데 그 어떤 디스코스 중에 특정한 것만 한 시대를 지배하니까 문제다라는 건데 이걸 말하는 방식이 재현이에요. 재현. 자, 그러면 빈곤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poverty 현상이 있으면 관찰할 거 아니에요? 관찰함과 동시에 기억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 자연이 생기는 거니까. 그걸 다시 말을 해요. 자, 이 재현 방식이 누구 방식이라는 거예요? 탈발전론자들은 이 재현 방식을 왜 비판해요? 누구의 방식이니까? 이걸 왜 너네만 재현하느냐? 요걸 비판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그것도 그렇고, 그거는 약간 학문적인 거고, 실제 현상에서 나타나잖아요. 우리 그 있잖아요, 이상한 사진, 막 동영상. 왜 그 마을이라는 현상을 유독 너는 재현을 할 때 그 모습만 재현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몇몇 단체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그 극단적으로 그런다 해서 문제가 된다라. 그 철학을 이제 얘네들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 번째 푸코 이론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세 번째가 유형화라고 할게요. 유형화. 유형화 무슨 얘기예요? 그때 우리 저번에 고전주의에서 근대로 넘어갔을 때 새 이야기 한 거 기억나요? 새였나? 파리같이 보이는 새, 동물이었나? 동물 분류, 새가 아니라 동물 분류법 기억나죠? 네. 동물 분류를 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동양과 서양과 서양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다 다르죠. 근데 이게 하나의 고착화된 게 어떤 현상 때문에 된다 했어요? 학문이 되면 생물학 학문이 되면 이게 과학이 되고 얘가 진리가 되는 요 과정을 푸코가 얘기하잖아요. 고전주의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설명하거나 자연을 설명했는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뭔 설명할 때 사람은 심리학이 다르고 동물은 동물 무슨 학이 다르고 그 질병도 이제 세분화 쪼개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병, 아픈 거 이렇게 봤다면
이 유형화 이렇게 아픈 거는 이런 병. 그래서 이거는 이런 학문. 여기 수학과면 수학과 뭐 가야 이런 식으로 다 유형화 쪼갠다 했잖아요. 이렇게 쪼개는 습관이 있더라. 근대에서는 푸코가 밝혔잖아요. 근데 이 쪼개는 습관을 뭘로 어디에 적용하냐면 개발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빈곤 1번 유형의 빈곤. 2번 유형의 빈곤. 유형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3번 유형의 빈곤 해 볼게요. 1번 유형화 빈곤은 소득, 2번은 교육. 이해돼요? 산모 건강 이렇게 해갖고 8가지, 17가지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17번 빈곤은 유형. 자, 그럼 해결을 해보자. 그러면 1번은 돈 벌어주면 끝, 학교 보내주면 끝, 약 먹이면 끝,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쉽잖아요. 그걸 비판한다고요. 언제? 1982년에. 그러니까 2000년에 나온 MDG 18년 전에 이미 너네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는 뻔하지 뭐, 니네 하는 짓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비판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현실화 됐어요. 자, 됐죠? 그 탈발전 이론가들이 푸코를, 야, 푸코 스펠링 어떻게 돼? 푸코 이렇게 되나? 네, 푸코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뭘 한 거예요? 개발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개발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담론을 분석해 보자 해서 세 가지 다뤘습니다. 우리가 이거 1장에서 다뤘고요. 얘도 1장에 다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발제물을 보세요. 자, 그러면 얘네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 이게 비판을 할 거냐? 푸코 이론을 그럼 소개하는 거냐? 너네 그럼 뭐 푸코 추종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른 단어는 잘 모르겠고요. 그 화살표 두 번째 화살표고요. 두 번째 화살표 두 번째 줄에 alternatives to development라는 말, 그 말을 조금 우리가 챙겨봅시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to를 빼봐요. 그러면 대안적 개발이 되겠죠. to를 붙이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개발 자체에 대한 개발이 아닌 대안, 개발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지혜야 뭐라고 해야 돼? 개발에 대한 대안. 그렇지, 그거요. 그러니까 포스트 디벨롭먼트가 포스트야, 포스트. 우리 저번에 그 2장에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할 때 포스트 다뤘잖아요. 얘 말고 포스트 애프터라는 개념을 쓴다면 얘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은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그냥 얼터너티브 디벨롭먼트, 대안적인 개발, 그게 아니라 얘를 대체할 뭐가 있지 않을까? 발전이 아닌, 발전이나 성장론자가 아닌 다음 세대가 우리가 추가될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작스가 그 이 책에 서문을 쓴 게,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개발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제 개발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 말은 이제는 개발은 없고, 여기서 발전이 나오죠. 발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끝났고, 이 시대에서 이제 종료가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스트 디벨롭먼트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야라고 얘기하면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포스트 디벨롭먼트 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발론 혹은 개발에 대한 어떤 신념, 개발에 대한 어떤 관념적인 거, 실천적인 거를 멈추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후의 어떤 개념, 이후에 우리가 실천할 방향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학파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포스트 디벨롭먼트 학파, 그걸 믿고 그걸 실천하는 학자들, 그거에 대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하나의 그룹이 생성됐고, 이 그룹이 주로 남미, 작스 때문에 유럽 일부에 형성이 돼 있고요. 한국 잘 모르겠어요. 한국엔 NGO 단체라든지 혹은 뭐 시민 단체가 발전에 대해서 발전을 원천적으로 다시 재고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NGO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단체가 있으면 기분 받기 매우 힘들겠죠. 너희 뭐 했어? 그래. 얘 어제 세미나 했는데요. 아니 내가 너한테 기분 좋은데 세미나를 하고 말이야. 그럼 힘들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발전을 네. 거부하는 건 아니고 NGO도 아닌데 생각나는 네. 한살림 한살림. 걔네가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한번 그럼 한살림 홈페이지 가서 한번 봐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수입도 안 하잖아요. 예. 예전에 한살림이 그 일본에서 버섯 사와가지고 아주 큰일 난 적 있지 않나요? 지우개?
덜컥거려서 시끄러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 봅시다. 포스트 디벨롭먼트 소개하는 자리죠. 일단 포스트 디벨롭먼트가 사용하는 논리적 근거 푸코에서 따온 거는 이해가 됐고요. 포스트 디벨롭먼트 학파가 추구하는 건 뭐냐 그러면 얼터너티브를 찾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해됐어요. 얼터너티브 찾는 게 쉽지는 당연히 않죠. 네. 찾았으면 끝났겠지 뭐. 국제교육에서 이미 뭐 얘기했겠지 뭐. 전혀 진전이 없으니까 MDG 다음에 SDG라고 해가지고 무슨 라인 맞추는 것 같잖아. 8에서 17으로 불려가지고 야 그러면 2030년에는 이 속도로 가면 지금 곱하기 2하고 플러스 1 한 거잖아. 그럼 17에 곱하기 2 하면 35개 나오겠네. 다음엔 71개 나오고 네, 71개 정도 하다가 15년. 아 그때까지 살아있겠구나. 어? 헌법처럼 법전이 돼가지고. 그지 나중에는 막 180개 조항 해가지고 3급 시험에 나오겠다. 3급 ODA 3급 시험에 77번 목표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자 계속 가볼게요. 그 포스트 디벨롭먼트 학파가 분석해낸 매우 재밌는 그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디벨롭먼트예요. 이거는 책에 소개가 됐어요. 디벨롭먼트가 예전에는 우리 이거 언제 우리 얘기했더라? 이거 변형된 역사 쭉 몇 가지 좀 얘기했네. 초기에 뭐 생물학에서 쓰였다가 도시개발, 즉 부동산 개발로 쓰였다가 경제개발 나오면서 경제개발이라는 용어가 늘었다가 이게 쓰였다는 얘기가 언제 한번 했었어요. 예. 한번 했었는데 문법적으로 내가 변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생물이 자라다, 생물이 성장한다, 식물이 자라다 할 때는 자동사예요. 근데 이게 뭘 거쳐요?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즉 식민지가 뭐가 되죠? 독립을 하게 되죠. 이게 종식되면서 전쟁 종식되면서 식민지가 뭐예요? 독립하게 되죠. 이 독립한 나라가 뭐가 됐어요? 우리 처음에 봤죠. 얘가 개발도상국 되고 나중에 제3세계 되고 이렇게 됐었던 흐름 봤었잖아요. 얘가 탄생을 하잖아요. 얘가 탄생을 하면서 자동사가 뭘로 바뀌어요? 네, 타동사로 바뀌어요. 이게 재밌어요. 영어니까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말에서 이런 걸로 분석할 의미가 없는데 자동사는 디벨롭먼트 앞에 와요. 얘가 중요하고 얘는 뒤에 얘가 와요.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진짜 재밌어요.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그 포스트 디벨롭먼트 학파들은 얘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빈곤의 대상화라고 얘기를 해요. 즉 기존에 이때는 이때도 빈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조선 시대에도 그런 얘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의 빈곤은 우리 모두의 혼합된 이야기였어요. 그냥 그 사회가 가뭄, 그 사회가 질병, 그 사회가 자연재해, 뭐 어떤 이유로 뭐 힘들었던 거예요. 가난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되면서 대상이 생긴 거예요. 빈곤이 대상화된 거예요. 빈곤이 대상화됐다는 얘기는 얘하고 하등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되죠. 그거 잘 봐야 돼요. 수직적으로 된다고요. 즉 전에는 얘가 디벨롭먼트 했다라는 개념만 있었지만 타동사가 되면 얘가 얘하고 관계가 수직적으로 바뀌는 언어 문법에서도 디벨롭먼트가 그 얘기를 설명을 해요. 그걸 작스가 설명하거든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아무튼 네, 이 흐름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 오브젝티브 하면 뭐가 돼요? 객관화돼요. 객관화. 용어 자체가 그래요. 오브젝티브라고 하면 얘가 객관성이란 말이잖아요. 서브젝트하면 주관성이에요. 그래서 빈곤의 대상화라는 얘기는 빈곤의 객관화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빈곤의 객관화? 빈곤이 뭐가 객관적일까? 볼까요? 1948년 월드뱅크에서 빈곤이 뭐라고 했냐면 $100 미만의 소득을 가지면 가난하다고 규정을 해요. 1948년에 월드뱅크에서. 맞죠? 객관화, 대상화. 빈곤은 이거 갖고 설명이 되는 다 안 돼요. 알지만 이거 갖고 설명 안 돼요. 누구 연봉이 100원이래요. 100원. 그 어떤 회장님. 그럼 $100가 아니라 100원이면 1센트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자유충연맹
빵원이다. 연봉이 그러니까 빈곤이지. 객관화하잖아. 그러면 성향이었대. 통지가 그러니까요. 이해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 포스트 디벨롭먼트 학파가 발전이라는 거 뭘지 디벨롭먼트 뭘지 고민하다가 이런 흥미로운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런 거 사실 글로 써서 쪽글 같은 거 써서 사람들하고 공유하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왜 빈곤이 대상화됐는가? 그래서 이 대상화됐기 때문에 다시 또 아까 그걸 반복이 돼요. 얘를 재현하는 방식이 대상화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현할 수 있어요. 내 어머니 사진을 절대 페이스북에 그렇게 못 올려요. 그렇잖아요. 자신 있어요? 못할걸요? 일단 가서 찍기도 힘들죠. 그걸 이렇게 포즈 좀 해봐 좀. 내 아이를 그렇게 사진을 못 찍어요. 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포스트 디벨롭먼트는 읽으면 읽을수록 상당히 매력적이긴 해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대상화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시켜야 한다. 라는 논리가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시켜야 한다가 뭐라고 우리는 모르죠. 전문 용어로 단체에 있으신 분들 많이 쓰시는 말이 시켜야 한다는 말을 이거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에는 뭐가 있어요? 목표, 목적 쭉 나오죠. 네, 목표가 나오고 목적이 나오고 어떻게 할까 액티비티가 어떻게 나오고 인풋이 나오고 그 인풋이 실행하기 위한 어떤 그 사회적 여건 컨텍스트에 대해서 살짝 설명이 나오고 이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니 리스크 매니지먼트 나오죠. 또 대상화 시키니까 또 누가 나와야 돼요? 시켜야 한다가 있고 대상화 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대상이 나오죠. 당연히 대상이 나오죠. 그래서 대상 분석하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면 이 대상이 하나 더 할게요. 뭐 해야 돼요? 그냥 빈곤이 객관적으로 수치만 나오면 되나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늘려봅시다. 한 $10,000.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못 버는 거예요? 하루에 1년. 아, 이따 1년이지. 야 하루면 하루면야. 나랑 비슷한 거 같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숫자를 객관적으로 적는 것까지는 그런다고 치더라도 이 100이라는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에 뭐가 들어가요?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많이라고 쓴 거 지금 살짝 애매하잖아요.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얘랑 비교하면 100배나 잘 사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들어가요. 판단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빈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대상화 한 것까지 이해됐고요. 대상화해서 프로젝트 한 것까요. 빈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사회 문제다라는 걸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 버는 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한 사람한테 백날 세금 걷어서 하자고 하면 되겠어요. 야, $100 버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유형화 했잖아요. 아까 유형화. 이 문제의 유형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자, 1번 빈곤, 2번 빈곤, 3번 빈곤, 4번 빈곤이 같은 말이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문제만 남아요. 뭐는 사라졌어요. 이제. 이거 여기만 봐요. 여기만 뭐가 사라져요? 사람이 사라져요. 지역이 사라지고 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누구의 문제를 어떻게 시킬까만 남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영역이었어요? 사라졌다. 이게 아까 여기 엑스포트 어디 갔냐? 이것 때문에 전문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아니면 전문가가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포스트 디벨롭먼트 학파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왜 빈곤 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왜 전문가들이 자기네들이 막 와가지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만든다 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그러는지 왜 그럴까 봤더니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이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실 겁니다. 저도 막 글 같은 거 가끔 이렇게 사람들 소식을 좀 보면서 모니터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어떤 글을 보면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잘 안 따라준다 성질 내는 글이 있어요. 예,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자기가 오브젝트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당연히 따르겠어요? 저러도 안 해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지만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돈 줄 테니까 너 이거 해 그러면 안 해요 나도. 많이 주던지 그러면 뭐 한 5만 달러 주면 영혼도 팔아요 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10만 달러 준다 그러면 저 뭐 예 호적도 파죠. 그러면 알잖아요. 안 하죠. 100달러 줄 거면서 뭘 그렇게 쉽게 싸는지. 자 이걸 하나 발견했어요. 포스트 디벨롭먼트.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포스트 디벨롭먼트 학파가 제시하는 또 다른 어떤 특징들 봅시다. 개발에 바른 어떤 특징들을 보면요. 맨 마지막에나 그 에스코바의 글을 하나만 볼게요. 맨 마지막에 에스코바의 맨 마지막 줄에 이게 문제화라고 써졌죠. 문제화. 예, 에스코바가 이거를 밝힌 거예요. 에스코바라는 사람 전에 사진 혹시 찾아봤어요? 봤지? 지혜야 너 그때 찾아봤자 에스코바. 그거 파농 말고 에스코바. 그 턱 좀 길고 안경 쓴 사진. 그 기억 안 나네? 예. 사진은 꼭 보셔야 됩니다. 사진을 꼭 보시면 너무 신기한 게 아니야 그 성깔 쳐야 돼. 아투로 에스코바. 아투로 ARTURO. 사진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공부하는 분이 맞나? 너무 나도 충격이었어. 아 정말 약간 되게 개구쟁이 같이 생겼어. 자, 아무튼 찾아보면서 이렇게 얘기 들으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 이야기 여기까지는 포스트 디벨롭먼트. 그거 그 사람 같아요. 누구? 마빈 박사? 한번 보여주세요. 머리 최양락 스타일. 음악하게 생기기도 하고. 약간 맞아. 약간 음악하기. 아무튼 여기까지는 포스트 디벨롭먼트 그 학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바라본 어떤 지금의 개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점인데 그 에스코바가 한 가지를 더 다룬다. 한 가지를 더 다루는데요. 에스코바는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어떤 그 사유의 너머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을까를 하나를 더 해요. 하나를 더 하는데요. 그게 모더니즘이에요. 즉 에스코바는 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냥 우린 누구나 개발에서 문제점 비판하고 더 좋은 걸 방법 찾을 수 있죠. 그걸 넘어서서 그냥 서구의 모더니즘이 안고 있는 그 태생적인 문제점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 힌트를 얻었던 게 누구였어요? 우리가 2장에 다뤘던 파농이었어요. 파농과 같은 탈식민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논리들을 그들이 설명했던 이야기들을 들어요. 왜? 맞박이 같다고 현진이가. 우리가 그 탈식민주의를 좀 잘 다루고 싶었지만 딱 한 번밖에 못했고 파농하고 그때 호미바바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만 다뤘었는데요. 그 탈식민주의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사한 이야기가 유색 인종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현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유색인이 또 화두로 떠오른다 하면서 뭐 기사가 얼마 전에 났어요. 그래서 파농이 살짝 언급됐던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식민주의는 인종 문제와 식민주의가 결합된 그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명확하게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야 그만 봐. 왜 그것만 봐? 반했어. 왜 그래? 팬클럽 생겼어. 근데 이분이 머리를 자르니까 괜찮네. 그만 좀 봐. 이거 야 빨리 끝내. 기다리시잖아 지금. 가셔야 돼. 좀 알았어. 파농 얘기 마무리할게요. 예, 아무튼 그 사진에 봤던 그 에스코바라는 분이 모더니즘 비판하면서 하기 전에 그 파농과 같은 탈식민주의 이론들을 많이 이렇게 인용들 많이 하고 이걸 활용을 해요. 그 파농이 다뤘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정신분석학적인 거 다뤘잖아요. 정신분석학적인 거 기억나죠? 정신분석학적.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 경제학적인 거라든지 사회학에서 사회에서 다루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신분석학이 뭐예요? 무의식에 뭔가 박혀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가질 수 없는 게 있었잖아요. 파농 본인이 다 가졌지만 절대 가질 수 없었던 피부 색깔이랑 가질 수 없어서 결국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다 가졌지만 하나 못 가졌는데 그 하나 때문에 차별을 당해야 했던 그거를 이론적으로 하고 소설처럼 이렇게 쓴 그것처럼 모더니즘은 모더니티라고 하는 근대성이라고 하는 성질의 문제요. 하는 이 정신 분석학적인 것으로 계속 밀어붙여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의식에 이제는 우리 무의식에 뭔가를 대상화해야 되고 뭔가를 객관화해야 되고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게 무의식이 바뀌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바뀌었으면 해결 방법이 있었어요. 그 정신 분석학의 한계는 그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무의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꿔요. 아, 인사이드 아웃 보니까 어디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거기만 찾으면 돼요. 그 코끼리가 마지막에 했던 그곳이에요. 그곳에 들어있어요. 뭐가? 모더니티가 들어있어요. 망각. 왜? 아니에요. 끝나고 이제 뭔 말이야? 또 사진 찾았어? 그때 그 스터디하면서 찾았던 사람이 누구죠? 포코랑 같이 있을 때 그 남자분한테 사진 찍었잖아요. 알았어. 에스코바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소위 말해 사회과학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근대성이 우리의 인간성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속 밀어붙여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프레일이 다룰 때 얘기 들었을 거예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 새로운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달라진 거예요. 근대가 되면서 인간 자체가 바뀐 거예요. 사람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에스코바의 어떤 이론, 에스코바의 설명을 가지고 개발을 어떻게 적용해 보려면 새로운 인간성이 필요해요. 그 새로운 인간성은 파농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새로운 인간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파농이 얘기했던 새로운 인간성은 폭력을 허용해요. 필요하면 써라라고 얘기해요. 그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는. 근데 그렇다 해서 딱 들었을 때 그럼 싸우자 이런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에스코바가 반드시 개발 협력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에스코바 한 번쯤은 다뤄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글과 함께.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에스코바가 조금 더 나가서 환경 이야기를 이제 해요. 환경 이야기 많이 더해서 해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모든 그 과학과 뭐 어떤 그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만나게 된 지점이 환경과 딱 만나요. 워낙 거대한 게 절대 무서웠던 대상이에요. 자연은 항상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게 언제 바뀌어요? 그 모더니즘을 만나가지고 자연은 이제 내 것이라는 개념이 생기거든요. 근데 잘 봐요. 똑같아요. 내 것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가졌어요. 그리고 실제 인간들이 다 가졌지만 결코 가질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환경이 파괴돼 버리니까 이제는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역설적 모순은 계속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환경은 그래요.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최근에 쭉 어떤 논리든 밀어붙이면 만나게 되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뭘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환경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많은 게 풀려요. 인권도 풀리고요. 빈곤도 좀 풀려요. 물론 거대한 논리라서 좀 쉽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얼터너티브 얘기했었는데요. 여기까지 아무튼 간단하게 그 포스트 디벨롭먼트 소개했고요. 그러면 아까 얼터너티브, 너희가 생각하는 얼터너티브는 뭐냐? 맞죠? 개발이 아니고 우리는 얼터너티브를 찾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얼터너티브 뭐냐? 첫 번째, 의사소통을 중시합니다. 그 의사소통 이론은 프레이리하고 저번에 그 하버마스 얘기하면서 좀 다뤘을 거예요. 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의사소통이 파괴됐던 이유, 그 프레이리는 뭐로 봤어요? 착취, 인간성, 착취, 인간성을 뺏어간 거죠. 휴머니티를 뺏어간. 그래서 휴머니티를 돌려달라 받으면 되는 거고요. 하버마스는 뭐라고 했어요? 체계가 전문가 침투당했던. 그래서 의사소통이 단절돼 버린.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좀 쉽게 말하고 일상으로 말하면 좀 가벼워 보이고 우스워 보이잖아요.
진짜 대가들은 쉽게 말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역설을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침투돼 버린 언어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면 돼요. 회복하면 되는데 현재 개발 협력에서 우리가 회복적인 어떤 그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회복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좀 보면 여기 좀 써놨어요. Progress, Mobilization, Sustained Development, Human Rights, Poverty Elimination, and even Empowerment and Participation. 이런 모든 단어들이 누구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나온 단어예요? 엘리트가 만들어낸 개념이죠. 여전히 체제가 쓰고 있는 언어를 아까 침투 하부막스 했잖아요. 침투당했잖아요. 침투된 거를 어떻게 해요? 요구 없이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Sustained Development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서? 일상생활에서. 그 생활 세계에서. 아야 그만 좀 찾아봐 줘. 아 괜히 소개시켜줬어. 잘생긴 분으로 파여서 다음부터는 안 찾아보게 해야 되겠어. 자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Sustained Development 쓰지 말자예요. 우리 그 저번 시간에도 Sustained Development가 Sustainable이 먼저예요, Development가 먼저예요. 둘이 결합되면 도대체 개념이 뭘로 바뀌어? 모른다고 그랬어요. 가장 모순적인 언어잖아요. 쓰지 말아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Sustained Development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의사소통 하십니까? 여기서 질문이에요. 이제 의사소통 하나요? 업무적인 건 하죠. 체계의 언어는 해요. 저 과장님 뭐 보내주세요. 언제까지 뭐 해주세요. 그런 의사소통을 합니다. 아니면 무슨 의사소통만 있나요? 가족하고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고. 가족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디는. 대안을 어디서 찾는가? 의사소통에서 찾습니다. 의사소통이 현대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아까 새로운 인간성이었죠. 새로운 인간성. 의식적으로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 부장님처럼 자기 말만 하는 걸 대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정말 싫었어. 대화를 좋아한다고 소개받았는데 지 말만 해. 대화가 아니라. 자, 두 번째는요. 근대 과학성을 비판하여 대안을 어디서 찾는가? 과학을 비판하면서 그 과학을 비판하면서 생겨났던 어떤 개념들을 잡아내요. 즉 진리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진리는 어떤 한 특정한 지역에서의 담론과 같은 거라는 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합니다. 그걸 뒤집으면 한 어떤 지역에서, 즉 우리가 여기 뭐 이런 지역을 가가지고 그들 사회에서 있던 담론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겠죠. 이제 보니까요. 마지막은요, 좀 어려워요. 이거 좀 제가 설명 쓰려다 그냥 짧게 말했는데요. 해방, 아까 그 프레일이 다룰 때 했어요. 해방과 저항하는 것을 개념을 좀 구별해서 사용하라고 얘기해요. 해방을 꿈꾸라는 얘기예요. 저항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물론 그 다들 해방을 당연히 꿈꾸죠. 당연히 해방을 꿈꾸죠. 근데 그거의 수단으로 저항이 먼저 떠오르죠. 수단으로 저항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상식적으로. 해방을 노동 해방 뭐 무슨 해방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야지라고 쉽게 떠오르지만 해방과 저항 개념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이게 해방을 꿈꾸는 게 가능하냐고 얘기하냐면 프레이리는 해방을 꿈꾸는 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뭐 했어요?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한다 했잖아요.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된 사람 모두 해방을 꿈꾸지 않는다 했잖아요.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포스트 디벨롭먼트 학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푸코의 이론을 가요. 푸코의 이론에 권력의 실제 주체는 사실 우리가 누군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몸에 새겨진 각인된 어떤 권력들, 생체 권력이잖아요. 그 생체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누구는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그 정치권으로 타깃이 가서 뭐 그 여권이라도 여당이라든지 뭐 청와대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탁 규정할 수는 없어요. 사회가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그 파놉티콘 그때 그림 기억날 거예요. 가운데 누가 이렇게 우리를 다 감시해요. 다 감시하거든요. 그럼 감시당한 여기 감시당한 우리는 늘 감시당하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행동이 조심한 게 이제 생체 권력으로 투영이 되면 감시하는 사람을 없애요. 그래도 얘네들은 습관적으로 행동을 조심한단 말이에요. 이 원리가 이제 파놉티콘이라 해가지고
이 현상, 요 개념을 보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가 없다라는 걸 파악하라는 역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해방을 꿈꿀 수 있겠죠. 여기 누가 있으면 해방을 못 꿈꿔요. 그 매트릭스 영화가 그랬어요. 막 감시당했지만 딱 찾아갔더니 아키텍처가 있는 거예요. 으이씨, 그래가지고 그 걔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 봤던 그 안에 또 숨겨진 어떤 주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딜할래 해서 없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실제로 누구 혹은 어떤 단체, 이게 어떤 단체 누가 있으면 음모론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당연히 널 감시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실제로는. 그럼 해방을 꿈꿀 수 있겠죠. 자, 포스트 디벨롭먼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포스트 디벨롭먼트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포스트 디벨롭먼트 학파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야 의사소통하라, 근대 과학을 비판하라, 그 다음에 해방을 꿈꿔라. 이게 뭔 소리예요? 그것과 비판 내용이에요. 네가 하는 말이 뭐야? 첫 번째 비판이 그겁니다. 2번이에요, 2번. 비판이라고 썼던 부분이 2번. 국제사회 질서가 네가 말한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경제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허용이 가능한 그런 사회를 대부분은 꿈꾸지, 개발 이거 근대성이고 뭐고 해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뭐 이런 사회를 꿈꿔야 돼 하는 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그러니까 네가 말한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좀 말이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라. 이게 첫 번째 비판 지점이고요. 두 번째 비판 지점은 뭐냐면요. 그러면 너희는 디벨롭먼트를 그냥 거부하는 거냐. 왜 디벨롭먼트 가지고 있는 순기능에 대해서까지도 그냥 그게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이거 버려버리자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왜냐면 어찌됐건 디벨롭먼트 프로젝트가 있어서 당장 생명을 살린 경우도 있고 학교를 못 가는 사람한테 꿈을 준 경우도 있는데 얘가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으로 떼었고 버리고 얼터너티브를 찾아라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어요. 이건 설득력 있죠, 이런 비판은.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비판 적었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 비판 좀 어려워요. 세 번째 비판은 얘네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게 아까 푸코 담론처럼 어떤 다문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근대적인 문화만은 최고로 여기지 않고, 근데 그 다양한 문화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질서도 있더라. 가령 가부장적 질서 너무 강한 지역이 있더라. 그런 거를 이미 근대화가 많이 진행된 21세기에 그거 어떻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예를 들면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으면 그래 그 옛날에는 그게 허용됐지 모르지만 지금 이미 이제 21세기 한국 사람들한테 그거를 문화라고 받아들여지냐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런 생각이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냐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문제가 있죠. 있어요. 그걸 갖다 야 그건 그들의 문화인데, 그러니까 알겠다고요. 문화인지 알겠지만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래 저 좋은 문화구나. 절로 이사 가야지. 그런 생각 안 들죠? 자, 마지막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게 성경책에 나오시는 분이래요.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 잘 알겠지만 본디오 빌라도의 정치학이라고 보통 많이 은유적으로 쓰는데요. 본디오 빌라도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거는 책임 회피를 뜻해요. 손을 씻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고 나는 이제 예수를 사형 선고했던 것으로부터 난 죄가 없어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이 책임 회피라는 게 뭐냐면, 그래 니는 디벨롭먼트 그 포스트 디벨롭먼트 학파 너희가 하는 얘기가 남미 분들이고 주로 그 개발 협력에서 소위 말하는 개발 협력을 중추로 이끌어가지 않은, 미국은 중추로 이끌어가잖아요. 일본도 지금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영국 당연히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서가지고 나는 주도적으로 참여 안 했으니까 니네가 다 망쳐놓은 거야. 그런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포스트 디벨롭먼트 학파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자들이. 야, 니네도 저기서 참여해가지고 같이 지금 막 이게 옳은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같이 해놓고 비판할 때만 한 발짝 물러서가지고 쟤는요 빈곤을 대상화시키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너만 손 씻었냐. 저는 이 논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대학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다루는 얘기고요. 공무원들 분들하고 대화하면 이래요. 내가 우리 과장한테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 방식이에요. 손 씻고 나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생각을 했는데, 뭐요? 자기가 기획서 결국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삶을 피폐하게 만든 거 본인들인데, 예, 그래서 뭐 관료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네요. 관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고생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 이제 평가를 하도록 하고 동시에 토론할게요. 조금 쉬겠습니다. 예. 예.